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현 애널리스트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의 핵심은 경기가 좋아진다 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날씨 탓, 중국은 정책 탓, 이런 것들 때문에 G2 경기는 조금 속도가 둔화된 상황이고요. 또 유럽 쪽의 경제 지표들의 전반적인 흐름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 경제 지표도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업 간에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산업 간의 특징을 이용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은 과연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한국의 경제지표, 특히 무역 관련 지표들의 흐름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업종별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특히 휴대폰의 판매량, 수출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IT 하드웨어 쪽에 거는 기대감은 여전히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열렸던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도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실망감도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MWC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기기들, 하드웨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하드웨어 기기 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아이디어는 과연 무엇인지 오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하드웨어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짚고 가야 될 이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이슈입니다만, 시장에서 워낙 하드웨어 기기 쪽에 주력하느라 갤럭시 S5, 삼성 핏, 삼성 기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나오는 밴드류에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잠시 놓고 있던 이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이슈는 삼성과 구글 그리고 시스코가 10년간 특허 라이센스를 같이 쓰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년간 특허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허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향후 10년간 나온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의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느냐? 지금 이 스마트 기기의 3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라운드는 애플이 연 혁신의 시대였고요. 2라운드는 대중화 시기에 삼성이 승을 거뒀고요. 3세대는 그동안 IT 기기를 퍼뜨리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그 퍼뜨린 IT 기기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그 가운데서 나온 서비스가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향후 IT 공룡들이 어떤 방식으로 뭉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M2M,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범위가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위에 있는 조명이라든지 이 TV라든지 이런 것들의 전력량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기술도 사물 인터넷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 무선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기술이거나 아니면 무선으로 내가 있는 자동차를 찾아내는 기술, 또 지도를 이용해서 길을 찾아내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걸어 다니면서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하는 이런 기술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술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 네트워크, 그리고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구글이 한 군데 모여서 특허를 공유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향후 이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드웨어 최강자, 네트워크의 최강자, 서비스의 최강자가 모여서 앞으로 어떤 시너지를 낼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최강자라고 볼 수 있는 구글이 시스코와 삼성전자를 잡고 뒤흔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는 좀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특허 라이선스 공유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계속 다뤄질 것이니만큼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구글이 모토로라를 매각했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레노버에 매각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레노버가 앞으로 삼성전자를 조금 위협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레노버가 지금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확보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글이 과연 왜 팔았느냐, 그럼 모토로라를 12조에 샀다가 3조에 판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구글이 실제로 3조 원의 레노버에 매각하면서 안 판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권이죠. 모토로라가 원래 갖고 있었던 하드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 특허들을 그대로 구글이 보유했고요. 또 하나, 아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아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아라 프로젝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향후 하드웨어의 전반적인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도 여전히 가져가야 될 이슈는 뭐냐면 구글이 그 큰 회사 안에 지금 첨단 기술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첨단 기술 그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스마트폰, 글라스, 시계, 카와 같은 하드웨어 쪽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구글이 지금 로스앤젤레스라든지 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구글 무인카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첨단 기술들, 앞으로 이제 구글이 개발해야 되는 첨단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아라 프로젝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홈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첨단 기술 그룹이 구글 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세 가지 이슈가 하드웨어 전반적인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구글의 아라 프로젝트가 무엇이고 과연 이것이 향후 어떤 흐름을 낳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 이 시간을 통해서 아라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라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뭔가 굉장히 넓게 벌려놓고 있는데요. 자, 구글이 하고자 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구글의 서비스를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입장에서는 네트워크도 망 중립성을 풀고 자유롭게 풀었으면 좋겠고 또 하드웨어도 비교적 싸게 팔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좋은 스펙의 하드웨어를 싸게 팔아서 구글의 서비스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와 상충됩니까? 제조사와 상충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LG전자 또 뭐 화웨이 이런 업체들과 모두 상충됩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체들은 어떻게든 비싸게 팔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는 모습을 보였죠. 과거 PC 시대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PC 시대에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것을 점유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의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고 거기에다가 하드웨어도 팔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변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MS의 그 윈도우 운영체제 8.1 같은 경우에 무료로 주거나 굉장히 싼 가격에 퍼뜨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바일 시장에서 향후 OS의 장악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해주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아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구글이 하드웨어를 향후 점령까지는 아니겠지만 구글이 의도하는 대로 끌고 나가기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부품들을 모듈화를 하는 겁니다. 모듈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주 규격화된 부품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의 전체적인 크기는 좀 제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제품에 들어가는 각각의 부품들, 예를 들어서 카메라와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GPU, 그래픽을 돌리는 그런 일종의 칩이 되겠죠. 그런 칩들 단위 하나, 그 다음에 배터리 단 하나,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서 모든 부품을 모듈화하는 겁니다. 특정 크기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일종의 조립식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만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그러면 동일한 모듈을 가져와서 업그레이드된 동일한 모듈을 갖고 와서 원래 갖고 있던 카메라 모듈을 빼고 거기다 그 모듈을 꽂으면 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뭐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겁니까? 카메라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는 전반적인 성능이 모두 마음에 드는데 칩이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칩단만 빼고 칩 모듈만 빼고 새로운 칩 모듈을 사서 거기다 갖다 꽂으면 되는 거죠. 물론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도가 뭐냐면 고장난 부품을 그대로 갖다 꽂는 거 정도, 그리고 이제 겉껍질이 좀 고장나게 되면 겉껍질 정도로 교체하는 정도는 가능한데 구글은 그게 아니라 전체 부품을 모두 모듈화해서 이것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하드웨어 한번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갤럭시 S5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갤럭시 S5로 가겠지만 나는 갤럭시 S3인데 갤럭시 S3에서 칩만 갈면 갤럭시 S5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면 갤럭시 S5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칩만 사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프로젝트가 바로 아랍 프로젝트인데요. 뭐가 생각나십니까? 적어도 이제 80년대, 90년대 컴퓨터를 많이 쓰셨던 분들은 용산 전자상가가 많이 생각날 겁니다. 컴퓨터를 조금 잘하는 친구들에게 부품만 사서 갖다 주면 컴퓨터를 조립해서 나에게 줬죠. 마더보드 위에다 부품만 갖다 꽂으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브랜드화된 비싼 제품을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용산에서 부품을 싸게 사다가 스스로 조립하면 절반 가격의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는 애플2라든지 뭐 IBM의 펜티엄2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았지만 그 세대가 약간 넘어가니까 부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하드웨어 가격이 떨어지면서 용산 전자상가가 엄청난 부흥을 했죠. 왜냐하면 이런 부품들이 규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더보드 사고 그래픽 카드 사고 사운드 카드 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을 사서 갖다 꽂기만 하면 새로운 내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인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면 컴퓨터의 보급화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구글이 꿈꾸는 아랍 프로젝트는 바로 이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실제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시제품 정도라서 일종의 이런 형태가 나온 것 같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 아랍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소형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그림이냐면 일종의 배터리인데요. 배터리 2차 전지인데 특화되어 있는 2차 전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미세하고 작게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이런 전지라든지 다양한 유의 제품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디스플레이와 이 배터리 아주 미세화된 배터리만 갖고도 향후 폰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가지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어디다 올립니까? 바로 클라우드에다 올리는 거죠. 소프트웨어나 모든 하드웨어 부품들과 관련된 것들을 클라우드에도 올려버리고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스마트폰을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전략들을 짜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어떤 특징이 나오느냐. 아랍 프로젝트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중요한 건 클라우드다. 나에게 중요한 건 바로 카메라 기능이다. 나에게 중요한 건 음성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기능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춘 나만의 스마트폰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듈화가 가능해진다면 제조업체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부담이 됩니까? 제조업체들이 가져가고 싶은 건 뭐냐면 결정적으로 비싼 하드웨어 막 꽂아놓고 그리고 공인비 엄청나게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다가 신제품 나오기 전에 재고떨이 하려고 가격을 후려쳐서 팔고 이런 형태의 지금 매매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구글의 아랍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이것이 정말 성공하고 관련된 부품업체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향후 하드웨어 업계를 약간 바꿔놓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구글에서는 이런 산업들을 장기적으로 벌리기 위해서 다른 회사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준비된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3D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이런 소형화된 부품들을 빠르게 찍어내기 위해서 3D 프린터가 필요한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3D 시스템즈 같은 것과 협력 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주가가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준비하고 있는 구글의 주가도 다음 그림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구글 주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승폭은 최근 들어서는 좀 제한적이지만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1,000 넘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00 수준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쭉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면 이 아랍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글이 바꾸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품 가격을 낮추고 각각의 개인들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된 이런 하드웨어 기기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특수한 부품들을 사서 자신의 스마트폰에 음악 기기적인 성량을 끌어올리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부품들을 만들어낼 가능성. 그렇다면 기존의 제조사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면 이제 이 사실에 의한다면 한국 업체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런 타격을 피해가기 위해서 한국 업체들은 과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삼성전자는 타이젠이라고 하는 자체 OS 개발에 힘써서요. 이번 그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 타이젠 폰과 타이젠으로 운영되는 삼성 기어 핏을 내놨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타이젠 폰입니다. 얼핏 보면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윈도우의 OS를 약간 좀 짬뽕해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들어서 뭐 일부 조소하는 IT 블로거들의 흐름도 보입니다만 어쨌든 삼성 입장에서는 이 타이젠이라고 하는 OS가 구글을 뛰어넘는 걸 바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구조가 실제로 구글의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의 타이젠 같은 경우에도 같은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호환되는 앱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삼성이 타이젠이라고 하는 자체 OS를 운영하지만 구글에 여전히 종속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금 노키아의 여러 가지 이 노력들, 미고 같은 노력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앱 시장을 크게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결국은 엎어진 거고요. HP가 가지고 있었던 웹OS도 왜 실패했습니까? 결국은 후시장, 그 OS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후시장을 만드는데 실패하면서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타이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막 찍어내면 뭐 하겠습니까? 앱을 마음대로 쓸 앱이 없다면 이 바다처럼 타이젠도 그냥 무너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같은 경우에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앱마켓의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앱과의 호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뤄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이제 삼성기어나 기어핏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은 타이젠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삼성이 지금 스마트폰 말고도 얼마나 많은 가전기기들이 있습니까? 이런 가전기기들을 운영하는 운영체제로서 타이젠이 일종의 성공을 보인다면 타이젠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통해서 삼성은 소프트웨어 역량이라든지 서비스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져나갈 수는 있는 거죠. 다만 구글을 압도하거나 애플을 압도하는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삼성의 강한 하드웨어 위에 일종의 OS 마켓의 일부분을 가져감으로써 삼성도 그 안에 입지를 좀 다져가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 타이젠의 성공 여부가 그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해졌다. 만약에 타이젠이 성공하게 되면 일정 지분을 삼성도 가져감으로써 삼성도 구글에 대항해서 어느 정도의 무언가를 해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타이젠이 다시 한번 실패한다면 영원히 지금 구글에 종속돼서 끌려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일부 외신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이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드웨어 역량을 엄청나게 높여서 구글이 당연히 이들의 부품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리고 대형화를 함으로써 비용을 낮춰서 최대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타이젠의 서비스를 잘 런칭시킴으로써 스스로 OS를 운영할 수 있다는 능력치를 제공하든지 이 두 가지가 핵심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국내 기업에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업체는 삼성전자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LG전자는 지금 웹OS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TV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성공 여부가 조금 미지수인 것 같고 실제로 검증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대중화 단계에서는 가장 크게 시장에서 자리매김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이와 관련된 주의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하드웨어 시장을 바꾸려고 하는 구글의 의도를 삼성이 과연 어떤 식으로 극복해내느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력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 애널리스트님은 만화폰 나온다면 살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중요하겠지만 지금 외신에 나오는 거에 의하면 전부 20만 원 미만이거든요. 최고 사양의 스펙으로 폰을 만들어도 20만 원 미만입니다. 갤럭시 S5의 가격이 이번에 런칭된 가격이 106만 원이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본다면 뭐 브랜드 가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얼리어답터 수준의 사람들이나 조금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쪽에 더 메리트가 가겠죠. 다만 이제 AS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커버하느냐 또 이 모듈의
품질을 과연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과연 그 모듈을 만들어내는 주체, 일종의 이 아웃소싱 기업들을 구글이 과연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조금 남아있지만 저는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아라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나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구매 의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 비교적 강한 모습입니다만 미국 시장 내에서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은 제한적입니다. 바이오,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일부 그다음에 테슬라와 같은 일부 기술주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만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여집니다. 신고가 내는 종목은 계속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고 신저가를 깨고 있는 종목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들 종목의 차이가 무엇인지, 과연 신고가 종목을 쫓아가야 될지, 신저가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될지 오늘 한 종목씩을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고가 영역에 놓여있는 종목 CJ 대한통운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CJ 대한통운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우리나라 유통사들의 큰 흐름을 보면 온라인 관련 유통주, 그다음에 오프라인 관련 유통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만 큰 패러그룹으로 봤을 때는 오프라인 중심, 온라인 중심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의 전반적인 추이 변화를 보시면 아무래도 오프라인 쪽은 좀 줄어드는 추이, 온라인 쪽은 늘어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쇼핑이 왜 온라인이냐? 물론 논란거리가 좀 있죠. TV라고 하는 플랫폼도 활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TV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이라든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홈쇼핑 쪽은 조금은 온라인 쪽, 그다음에 백화점은 아직은 오프라인 쪽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죠. 이 차이가 바로 현재 유통업종의 현주소를 얘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또 아마존 같은 것들이 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또 미국의 주가를 보시면 같은 백화점 종목 중에서 메이시스와 제이스페니가 왜 엇갈리고 있을까요? 온라인에 얼만큼 적절하게 대응했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백화점 종목군들도 주가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 내에서도 분명히 주가, 시가총액의 흐름이 최근의 트렌드를 말해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뭘 써야 됩니까? 바로 택배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CJ 대한통운이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주가를 압박했던 택배비의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그림을 쭉 확인해 보면서 CJ 대한통운의 흐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전체적인 택배 시장 규모는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택배 단가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택배 단가의 인생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CJ 대한통운의 점유율은 대한통운을 CJ GLS가 인수하면서 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뛰어올라서 이 높은 1등의 점유율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또 어떤 우리가 좋은 점들을 찾아볼 수 있냐면 CJ 대한통운이 그동안 이 유동자산보다 비유동자산, 부동산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이제 4분기부터 올해까지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점점 유동자산, 현금과 같은 자산들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 자산 가치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들고만 있었던 유동화가 불가능한 또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혹은 적자를 내고 있는 이런 비유동자산들을 매각함으로써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면 그동안 이 CJ 대한통운의 주가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부산항만과 관련된 부담감입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왔지만 이익률 자체가 좋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연결이익으로 봤을 때 CJ 대한통운의 실적을 갉아먹고 있던 게 부산항만이거든요. 근데 부산항만의 지분을 팔아버리고 나니까 매출은 줄었지만 이익률은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항만이라고 하는 일종의 부실 자산을 줄여낸 것이 전체 연결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더 긍정적인 요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CJ 대한통운의 주가를 한 단계 끌어올린 중요한 요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택배 단가의 상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단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에 묶여서 현실화시키지 못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비용들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에서 또 물가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 나가고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되는 단계에서 택배 단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식품 가격들 이런 것들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결국은 택배 단가도 조금씩은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은 택배 단가 상승에 따른 이익률의 상승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무엇보다 해외 직구가 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CJ에 대한 통운은 국내에만 항만이나 하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항만, 하역, 택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움직임도 결국은 CJ 대한통운에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와 관련된 긍정적인 수혜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CJ 대한통운이 과연 주가가 비싸냐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국내에는 적절한 비교 회사가 뭐 한진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해외 쪽까지 좀 더 발을 넓혀 본다면 다음 그림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다음 그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이제 택배사라든지 전반적인 유군 회사들의 최근 주가 흐름은 전체적으로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뭐 일본 회사들 그리고 그 외 이 미국이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이 CJ에 대한 통운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일본 업체들이나 미국 업체들을 상회했는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적정 수준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택배 단가가 상승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악재 비용은 줄어들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모멘텀은 자사주 처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을 좀 더 마련해내는 모습을 만약에 보이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 영역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주가도 반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사주 매각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자사주 매각을 하더라도 11만원권 이상에서 매각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주가의 부담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된 흐름을 만약에 잘 넘기게 된다면 택배 단가 인상에 따른 실적의 개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실적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정도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은 좀 긍정적인 종목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부정적인 종목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신저가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뭐냐면 바로 철강 업종입니다. 철강 업종 내에서 비철금속 쪽, 특히 금 가격과 연관이 높은 고려아연은 조금 괜찮아졌지만 여전히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굉장히 부진한데요.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현대제철의 전반적인 주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성을 반영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PBR 측면에서는 바닥 수준까지 내었지만 PER 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는데,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익성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에 가장 철강업종을 압박했던 요소, 특히 현대차 그룹의 종목군들을 압박했던 요소가 뭡니까? 현대차에서 현대제철에게 냉연광판의 가격을 하향시킬 수 있다. 물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톤당 8만원일지 6만원일지 5만원일지 불확실성은 남아있지만 어쨌든 기준은 하향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좀 더 현대차의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회사의 이익을 갉아먹는 행위를 현대차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차는 신차 효과 때문에 올라가고 현대제철은 신저가로 내려가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그림 살펴보면 현대제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원래는 전기로 제강사, 그러니까 전기로 쇳물을 녹여서 하는 그런 제강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차 그룹에 인수가 되면서 일관제철소라는 게 뭡니까? 고로 큰 가마에서 결국은 철광석을 쪄서 나오는 쇳물을 바탕으로 하는 고로제철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엔 뭐가 됐죠? 현대아이스코에 냉연을 합병함으로써 굉장히 다양한 걸 만들어내는 거죠. 조선용 후판, 철근, 형강, 열연, 냉연까지 갖추게 되는 종합제철소로서의 역할을 가져가면서 시장에서는 한 단계 레벨업 이런 식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근데 가져왔던 냉연이 지금 부담이 될 거라는 거죠. 현대차가 이익을 내려잡을 것이기 때문에, 즉 그 냉연 가격을 낮춰잡으면, 톤당 낮춰잡으면 당연히 내역에서 돌아오는 이익이 줄어드니까 현대제철의 그동안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이익의 증가 요인들이 오히려 감소 요인으로 다가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아까 봤던 밸류에이션들이 흔들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음 그림을 보시면 포스코보다는 오히려 현대제철이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전체적인 차 강판 판매량의 비중을 보시면 현대제철이 월등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보단 오히려 현대제철이 좀 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부담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철강업종이 계속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지 반전 요인은 없는 것인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무엇보다 부담이 된 건 결국은 이 과잉 생산입니다. 철강업종의 과잉 생산. 근데 이 과잉 생산이 앞으로는 줄어들 가능성, 특히 이번 양회를 통해서 중국이 좀 더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은 이거 하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철강 업종의 이제 일종의 전방 산업에 볼 수 있는 건설업들, 조선업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 정도가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들인데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지금 얼마나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느냐? 굉장히 많이 공급 과잉이 되면서 설비 가동률은 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최저점 대비해서는 회복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철강업종의 가동률은 70% 후반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가동을 해야, 그리고 가동률이 100%를 넘어가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에서 수요가 폭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좋을 수 있는데, 현재는 여전히 공급 과잉 수준이기 때문에 가동률을 70% 정도밖에 돌릴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가격도 생각보다 오르지 못하고 있고 철강업종의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남아도는 유유 설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중국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기오염도를 지금 위성사진으로 찍어보니까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중국 동북부입니다. 이쪽에 중국의 철강사들이 집중해 있거든요. 결국 이쪽에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나타날 가능성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을 살펴보시면 중국도 지금 급한 게 중국 철강사들의 지금 이익 수준을 보시면 거의 적자를 약간 면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소형 철강사들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공급 과잉까지 가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형화를 하고, 대형화를 통해서 해외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전체적인 물동량도 조절하는 일종의 수요 공급 조절도 되고 기업의 이익도 조절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중국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현대제철에는 긍정적으로 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요인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지만 중국이 구조조정만 제대로 해준다면 현대제철도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음 그림 살펴보게 되면 철강업종이 지금 두 번의 등락을 거쳤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수요 증가, 중국이나 브릭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급등 양상이 2008년까지 있었고, 이때 금융위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주가에 반등 효과를 주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원재료 가격도 별로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요인에서 공급의 우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 요인 때문에 쉽사리 주가의 반전을 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아까 밸류에이션 살펴봤듯이 자산가치 개념으로는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호재만 나오게 된다면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현대제철을 포함한 포스코 같은 종목이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살펴봤던 대한통운 같은 신고가 영역의 종목군들이 앞으로 조금 더 가겠지만, 이들 종목은 앞으로는 지수 수익률이나 지수 수익률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라면, 만약에 이렇게 악재에 빠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를 빠져나갈 수 있는 요소가 하나만 주어져도 밸류에이션상 바닥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탄력적으로 튀어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자의 관점을 잘 가야 되겠죠.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면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겠지만, 정말 긴 관점에서 나는 싼 종목을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장기 투자자,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철강주들을
저점에서 분할 매수 정도. 왜냐하면 지금 바닥이 완전히 확인된 것이 아니고요. 밸류에이션상 바닥이라고 하지만 밸류에이션상의 바닥이 항상 주가의 진바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항상 패닉이라는 것도 있고 일종의 흥분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패닉에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더 주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바닥은 분명하지만 추가적인 변동성을 이용해서 더 낮은 가격에 사겠다라면 조정을 이용한 분할 매수 정도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 투자자는 이런 업종을 피해야 될 것 같고요. 장기 투자자라면 모멘텀의 개선 가능성을 서서히 염두에 두면서 분할 매수 과정의 정도에 우리가 발을 좀 담궈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전에 이슈에서는 어떤 트렌드를 말씀드렸나요? IT 하드웨어 관련된 트렌드를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오늘 리포트 뒤집기 시간에는 소비시장의 트렌드를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종목 안에도 이런 트렌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 리포트는 LG경제연구원에 나왔던 리포트입니다. 해외 직구 규모가 작지만 소비시장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리포트인데요. LG경제연구원 강준구 책임연구원이 쓴 리포트입니다. 자, 먼저 이 리포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고요. 이 리포트 내용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리포트의 내용은 전부 대부분 알고 계신 내용이거나 뉴스에서 많이 회자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해외 직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 독점 업체가 해외에서 가져오고 그것을 유통업체를 통해서 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유통업체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은 독점업체가 하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의 법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병행업체들에게도 수입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옛날에 하나의 유통업체에게만 허용했던 것을 이제 병행 수입업체들에게도 허용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법의 기본 골자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비용을 낮춰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인터넷망으로 전 세계가 다 연결되다 보니까 최근에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 유모차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200만 원에 팔고 있는데 해외 아마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에 팔고 있다. 그러면 배송료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도 우리나라에서 유통업체를 통해서 사는 것보다 한 50% 이상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외 쪽으로 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해외 배송 대행업체라든지 해외 배송 전문 업체라든지 해외 직구 전문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구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 직구는 합리적인 소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 억울하게 유통업체들의 횡포 때문에 높은 돈을 주고 샀던 소비자들의 전반적인 이 소비의 형태도 바꿔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해외 직구의 금액과 비중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굉장히 미미합니다. 전체 소비에서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2012년 현실이고요. 근데 2014년 되니까 거의 2% 육박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해외 직구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소비 비중에서 뭐 20, 30%까지 쭉쭉쭉 늘어날 거야. 이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이미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의 이런 방침에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로 인해서 속도는 조금 제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큰 트렌드는 바꿀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부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서 더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원하고 있는데 그쪽 유통업체라고 뭐 딴 수가 있을까요? 결국은 가격을 맞춰주거나 자신들도 이런 통로를 여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 대비해서 전체를 100으로 놓고 비중을 보시면 과거의 비중은 여전히 이제 뭐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건강식품 이런 것들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과거부터 점점 비중이 변해서 이제는 뭐 IT 제품이라든지 뭐 유모차와 같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제품이 다양해지니까 앞으로 시장도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이라든지
좀 큰 포털에 들어가시면 전부 이렇게 해외 직구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카페 형태로 제공을 하던 아니면 뭐 이 다른 형태로 뭐 제공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외 공구를 위한 해외 직구를 위한 다양한 정보의 통로들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특징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해외 직구가 점점 넓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리포트는 지적하고 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한국은 어떠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소비 개방도와 수입 개방도를 살펴봤더니 한국은 수입 개방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소비 개방도는 굉장히 낮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드렸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들을 수입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쌀이나 이런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국이 수입을 막고 있지만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죠. 그래서 관세 협정, FTA 같은 것들을 맺을 경우에도 쌀과 같은 우리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산업의 어떤 흐름과 관련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을 막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방도 넓은데 소비 개방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소비할 수 있는 그 개방도는 굉장히 낮다라는 것은 독점업체들, 유통업체들에게 많은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특성은 지금 소비 개방도가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담감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서 이미 싼 가격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비싼 가격에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고 있고 가격을 안 낮춰주면 해외 가서 사거나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해외 공구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소비 형태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점점 어디 쪽으로 이동할 것이냐? 이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소비 개방도도 넓어지고 수익 개방도도 점점 넓어지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살펴보시면 우리가 또 어떤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느냐? 각 국가별로 지금 수입 비중을 살펴보니까 자, 우리나라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냐면 소비재의 수입 비중이 그 어느 나라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재 이런 쪽은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소비재의 수입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제 국산 브랜드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앞으로도 수출 지향적인 국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자본재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입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자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뭐 미국이나 뭐 이런 영국 같은 국가들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어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른 국가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비해서도 작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소비재 수입은 조금 넓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넓어지는 소비재 수입 내에서는 해외 직구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에서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소비 개방도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을 때 최근에 해외 직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품을 봤더니 다 이쪽이라는 겁니다. 소비 개방도가 상대적으로 지금 적었던 그런 종목군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쪽은 뭐냐면 품목별로 수입이 증가한 비율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쪽은 소비 개방도인데 소비 개방도가 낮은 제품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많이 산다라는 거죠. 자동차, 가방, 옷, 신발, 개인용품,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많이 개방되어 있는 이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비 개방도가 굉장히 낮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소비가 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들 제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비에 관심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니까요. 이 보고서에서 본 일본 사례에서는 결국 일본 정부의 화장품 정책이 바뀌면서 수입량이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병행 수입을 허가를 해주니까 전체적으로 화장품 및 제약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고요. 약사법이 또 개정되면서 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다면 한국도 지금 병행 수입을 허가하는 그런 입장이고 향후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이 조금씩 규제를 풀어주는 상황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규제를 줄이고 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 향후 해외 제품이라든지 상대적으로 더 싸게 살 수 있는 제품들의 수요와 수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비교적
이머징 국가 쪽에서 상단 쪽이었지만 아직도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국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여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합리적인 소비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국산품을 애용하는 것보단 가격 대비해서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일본의 흐름을 답습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리포트에서 이제 일종의 결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해외 직구가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소비자들의 후생, 일종의 복지 같은 것들이 증가한다. 일단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증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내가 사고 싶은 제품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후생이 이제 증가한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들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시장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것은 더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각 기업들, 특히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과거에는 미국에 파는 가격과 한국에 파는 가격이 다르다. 가격이 같으면 제품 품질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점점 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FTA가 점점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FTA에서 관세 장벽이 철폐된다면 실제로 배송비를 제외했을 때 그 가격 이상만큼의 가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사기보단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이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시장 경쟁은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수입 물가가 안정됨으로써 일반 물가도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제가 쭉 리포트를 통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온라인 유통주를 적극적으로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오프라인 유통주를 사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리포트를 뒤집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형 오프라인 유통주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조금 전에 철강주와 마찬가지로 PBR 개념으로는 거의 바닥 수준에 맞다라는 겁니다. 아까 미국 사례 말씀드렸죠? 미국 사례에서도 똑같은 백화점 종목이지만 메이시스는 잘 나가고 JCPenney는 망할 뻔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누가 얼만큼 잘 적응했느냐가 결정적인 차이를 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군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M&A를 통해서 규모도 키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복합 쇼핑몰, 일종의 쇼핑몰이 아니라 쇼핑 스트리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백화점들의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타임스퀘어, 센텀시티 전부 일종의 하나의 군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백화점 하나 떨렁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공간들을 창출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유통사들도 과거 대비해서는 변하고 있고 이런 변화한 것들이 이제 설사 백화점과 관련된 수수료가 조금 낮아지고 백화점 이용도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개념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롭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전환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익성이 제대로 발휘된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대형 유통주들 같은 경우에도 낮아졌던 실적 전망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지만 트렌드에서 벗어났던 대형 유통주들도 서서히 매수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형 백화점들이 편집샵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가면 브랜드별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미국 같은 데 백화점 가보면 어떻습니까? 일종의 편집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방 같은 경우도 여러 브랜드를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아니면 가격대별로 정리해 놓은 그런 편집샵들이 많은데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 백화점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형 유통사들도 서서히 매수할 만한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 같은 종목군들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그나마 이제 제일 좋은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인터파크 INT나 아니면 미국의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물론 트렌드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밸류에이션이 전반적으로 다 너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 전망이나 성장 전망이 한 번만 흔들려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종목은 해외 종목과 묶어서 같이 보되 지금 투자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는 이제부터는 탄력이 줄어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서히 줄이거나 아니면 트레이딩을 통해서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 자체가 조금은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점이 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시점, 또 실적을 확인하는 시점에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를 살펴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트렌드입니다. IT 하드웨어 쪽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또 소비 시장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크게 보면 두 가지 트렌드를 점검해 봤는데요. 자, 이 트렌드에서 우리가 새로운 트렌드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당장 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쭉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트렌드를 너무 뒤늦게 쫓아가는 전략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종목들, 트렌드에 뒤졌기 때문에 주가도 내리고 시장에서 한 발 뒤처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무언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기적으로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트렌드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트렌드 종목의 수급의 변화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조금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외에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사태들이 계속적으로 돌발적으로 나오는지 여부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돌발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가 비슷한 종목군들의 조정폭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더불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Quick, quick, quick.